부모님들이 저희 진료실에 올 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죄책감이거든요. 내가 뭔가 잘못해서 우리 아기가 자폐에 걸렸나? 임신했을 때 뭐가 잘못됐을까요?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부모님이 잘못해서 이런 질환이 생긴 것들이 아니다. 안녕하세요. 평택 삼성드림 소아과 원장 김연경입니다. 요즘 부모님들 사이에서는 우리 아기가 혹시 자폐일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진료실 오셔서도 이런 증상이 있는데 자폐일까요? 혹시 우리 아이도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아닐까?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행동이 보이면 자폐 스펙트럼을 의심해야 되는 이유하고 반대로 괜히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까지 함께 설명을 드릴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무엇이 정상 발달의 범위이고 조기 평가가 필요한 신호인지 명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원장님, 정확히 자폐라는 게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자폐는 사회적인 상호작용, 의사소통의 어려움, 반복적이고 제한적인 행동을 특징으로 하는 발달 장애의 진단명이에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 진단명으로 진단이 되기도 하는데요. 스펙트럼이라는 말처럼 정도하고 형태가 되게 다양해서 증상이 약한 경우까지 다 포괄해서 진단이 되는 진단명입니다. 이 질환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사회적인 의사소통이랑 상호작용이 안 되는 어려움이 제일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이나 관심사를 보인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몇 살부터 의심해봐야 하나요? 인 것 같아요. 그쵸. 이게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자폐는 돌 이전에는 알기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이게 사회성이 발달이 돼야 되는데 돌 이전에는 사회성 발달을 체크하기가 상당히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18에서 24개월 정도부터 명확한 양상을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면 아가들이 부모 얼굴을 보면 막 웃는데 아기가 무표정하거나 이름을 불러도 고개를 돌리지 않고 반응이 없거나 이런 것들이에요. 어떤 부모님들은 우리 아기가 순해서 그래요, 나 또 안 가래요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사실 그게 첫 번째 오해 포인트일 수는 있거든요.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아기들은 낯가림이 거의 없거나 누가 와도 반응이 없어서 그냥 순한 아기다 이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사람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것인지를 잘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순한 아이 또는 눈을 잘 안 마주치는 아이 이런 거는 그냥 기질로 넘기지 말고 더 유심하게 상태를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폐를 의심해봐야 할 때 꼭 살펴봐야 하는 행동이 있다고 들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세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눈 맞춤, 이름 반응, 정서 교류. 아기가 다른 사람과 관계가 맺을 준비가 되어 있나를 보는 지표입니다. 첫 번째는 눈 맞춤인데요. 바로 이 눈 맞춤이 제일 기본이에요. 아기마다 성격이 달라서 그냥 부끄러워서 눈을 안 보는 걸 수도 있지만 부모가 웃어도 같이 웃지 않고 표정 변화에도 무관심한 경우가 많아요. 눈도 잘 맞추지 않고 별로 감정 표현이 없는 경우. 이런 거는 낯가림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고 보는 게 더 맞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이거 봐 귀엽지? 하고 장난감이나 인형을 보여줬을 때 부모 얼굴도 이렇게 쳐다보고 인형도 쳐다보면서 감정 교류를 한다면 이거는 사회적인 소통이 시작이 된 건데 그게 없다면 감정의 연결이 없는 거고 감정 교류가 잘 안 된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이름 반응인데요. 누구야? 하고 불렀을 때 아기들은 대부분 고개를 돌리거나 눈을 마주치거나 응이라고 하면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소통이에요. 근데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아기들은 본인 이름을 불렀을 때도 그거를 대답하기보다는 소리나는 장난감이나 굴러다니는 바퀴 같은 거에 관심을 보이면서 사람 목소리나 대화를 하는 거에는 반응이 약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귀가 안 들리는 건가 착각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시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병원에서도 그런 오해 때문에 청력 검사를 먼저 받아보시는 부모님들도 많으세요. 그런데 이제 청력은 정상인데 사람과의 교류 자극에 반응이 약한 경우가 사회적 반응의 저하일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는 감정 공유인데요. 예를 들면 부모가 이거 봐 강아지 귀엽지? 이렇게 했을 때 보통 애기들은 그걸 보면서 같이 웃거나 강아지 어디가 귀여워?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공유 반응이거든요. 근데 자폐 스펙트럼 애기들은 그 상황에서 강아지나 부모 모두에게 별 반응이 없습니다. 함께 느끼는 감정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잘 안 보인다면 한 번쯤 발달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네요. 네, 그렇죠. 이 세 가지가 사회성 발달의 핵심 축이거든요. 다만 한 가지만 살짝 약하다고 해서 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진료실에서 보면 아기가 감정 교류도 잘 되고 막 안녕 인사하고 하는데 어머님이 얘기하시죠. 우리 아기 근데 눈을 잘 안 맞추는 것 같아요. 그건 부끄러워서 그런 거지 사회적 교류가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어머님이 괜히 과하게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발달이 다 잘 안 된다고 하면 그때는 한번 진료를 보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그런데 행동으로도 자폐를 구분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쵸. 자폐 스펙트럼 애기들은 말이나 표정뿐만이 아니라 놀이하는 방식이나 행동 패턴에서도 그 특징이 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장난감을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보통 애기들은 장난감을 상상하는 놀이를 하면서 해요. 자동차가 있으면 부릉부릉해, 구급차면 구급차가 아픈 사람을 태우러 가, 이런 식으로 놀이를 하거나 인형이 있으면 냠냠 맘마 먹자 역할 놀이를 하게 되는데, 자폐 스펙트럼의 애기들은 이런 놀이가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의미가 없는 감각 자극 자체에 집중을 하면서 하는 놀이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굴리는 대신에 바퀴만 자꾸 뚫어보거나 순서를 맞춰서 줄을 똑바로 세운다거나 되게 몰두를 하는 경우가 훨씬 많고, 특히 장난감 한 가지를 30분 넘게 과할 정도로 집중을 해서 갖고 노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거는 노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탐색과 자극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이가 무엇을 느끼냐, 생각하냐, 상상하냐 이런 거보다는 어떻게 자극을 하냐, 이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놀이가 단조롭고 상상력을 발휘하는 놀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난히 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 것도 자폐 신호라고 들었어요. 네, 이게 대표적인 특징인데요. 자폐를 진단받은 그 애기의 특징이 항상 아파트에 들어갈 때 어디 벽을 터치를 하고, 그리고 나서 들어가서 손잡이 터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엘리베이터에 올라가는 버튼을 눌러야 되는 아가가 있었어요. 하나라도 안 하면 다시 나갑니다. 본인이 하는 행동 패턴을 벗어나면 안 되는 굉장히 반복적인 행동을 보이는 특징을 보입니다. 또는 손을 계속 펄럭인다거나 같은 말이나 소리를 여러 번 반복한다거나 그거를 조금이라도 바뀌거나 벗어나게 되면 극도로 불안해하는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가면 적응을 못하고 몇 달씩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낯선 변화에 보통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자기 방어 행동이 많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은 2에서 3주면은 적응을 하게 되는데, 자폐 스펙트럼 있는 애기들은 새로운 환경 변화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풀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몇 달이 지나도 울거나 가기 싫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언어 발달도 자폐 신호 중 하나라고 하셨죠? 네, 그렇죠. 자폐가 진단된 아가들은 보통 언어 발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료를 보는 애기들도 엄마 아빠도 보통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저한테 왔었던 애기들 중에 한 명은 만 3살이 됐는데도 아예 엄마 아빠도 하지 않고 그냥 이상한 소리만 내는 경우. 그래서 사실 첫 번째로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는 언어 발달이 없다. 자폐를 의심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신호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언어 발달이 어떻게 되냐, 제 시기에 엄마 아빠 같은 단어를 잘 말하고 사회적 교류가 있냐 없냐,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폐 스펙트럼의 아이들은 말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부모의 손을 자꾸 끌거나 행동으로만 표현을 하거나 울면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회적 교류가 약하기 때문에 말을 배우려는 의사소통의 욕구가 되게 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못해서 문제가 아니라 말하려는 의지가 약한 것도 굉장히 이 질환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원장님, 그리고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이 정도면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 병원에 가야 하나요? 정확한 기준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지켜봐도 되는 경우는 우선 아기가 부끄러워할 순 있지만 눈맞춤이 되기는 하고, 부모 표정에 따라서 반응을 보이거나 웃고 하는 감정 표현이 있다. 이름을 부르면 한 번쯤은 돌아본다. 이런 정도의 반응이 있으면 대부분은 정상 발달로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장난감 놀이에서도 역할 놀이를 하고 굴리고 쌓고 하는 정상적인 장난감으로 가지고 노는 행동을 보인다 라고 하면 정상적인 사회적 탐색이 있다. 이거는 자폐를 의심할 만한 증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소통하려는 의도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조금 늦더라도 자연스럽게 따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마시고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고, 대화나 놀이 자극을 늘려주시면서 천천히 지켜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건 꼭 병원에 가야 한다는 신호는 어떤 건가요? 5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눈 맞춤이 거의 없다. 부모가 불러도 눈을 마주치지 않고 표정 변화에도 무반응하다. 그냥 본인이 해야 될 일만 조용히 하고 있다. 이런 경우. 두 번째는 이름을 불러도 반응이 없다. 몇 번을 불러도 쳐다보지 않고 소리나는 장난감에만 반복적으로 반응을 하고 사람에는 별로 반응이 없는 경우. 세 번째는 말이 늦는데 몸짓이나 손짓 표현도 거의 없는 경우예요. 손가락으로 가리키거나 이거 저거 하는 시도가 전혀 없는 경우인데, 근데 사실 이 경우도 제가 진료실에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잘 웃고 인사도 하고 다 하는데 이 손가락질 안 한대요. 이게 자폐인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절대 아니죠. 언어 발달, 눈 맞춤도 없고 여러 가지가 다 없으면서 이 지시 반응도 없을 때, 이런 증상이 같이 겹쳐 있을 때 걱정을 하시면 된다. 한 가지만 없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번째는 놀이 방식이 단조롭고 반복적이다. 이것도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꾸 바퀴만 굴린다든지 블록 줄만 세운다든지 자꾸 순서만 맞춘다든지 이런 감각적인 반복 행동이 반복되는 경우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5번째는 감정 반응이 거의 없다. 기쁜 것도 없고 화난 것도
없고 그냥 감정 변화가 없다. 부모가 웃어도 웃지 않고 부모가 울어도 뭐 하는 거지? 이런 반응으로 쳐다보고 있는 것들이 감정 교류가 안 되는 거거든요. 즉 소통의 신호가 끊겨 있냐? 이게 바로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통의 신호가 끊긴 것 자체가 문제인 거지, 보통 진료실 오시면은 우리 아기가 호명 반응이 약한데 자폐 아닐까요? 손가락질 안 하는데 자폐 아닐까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쓸데없는 걱정이다. 감정 표현만 잘 있다면 한 가지가 없어도 자폐를 의심할 건 아니다. 이렇게 마음을 놓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인터넷이랑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발뒤꿈치를 들고 들어요 라는 증상 때문에도 자폐의 증상 중에 하나일 수 있다 라는 내용 때문에 진료실에서도 우리에게 발뒤꿈치 들고 걷는데 괜찮나요 선생님?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저희 애기도 발뒤꿈치를 들고 걸어요. 다만 우리 애기들은 사회적 교류도 감정 표현도 다 되고 하기 때문에 저는 자폐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런 것처럼 뭐 하나 증상이 있어서 이게 자폐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자폐에서 보이는 다른 증상들이 있는지를 잘 체크해 보시는 게 더 좋고요. 한 가지 증상 보인다고 해서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가끔 100일, 200일 아기한테도 눈을 안 마주쳐요. 자폐인가요? 이렇게 걱정하시는 부모님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걱정해서 오시면 제가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부처님도 모릅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18개월 이전의 아가들은 사회성이 발달되지 않고 사회적 소통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기가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누가 봐도 모릅니다. 하지만 돌이 지나고도 눈맞춤이 거의 없거나 설명드린 증상들이 계속 있다고 하면 그때는 조기평가를 해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부모님들이 병원 가면 자폐 진단부터 받을까봐 두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쵸. 그 마음은 이해가 가죠. 사실 우리 애기도 막 여러 말을 반복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얘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걱정이 될 때가 있거든요. 다만 이게 진단의 목적은 자폐 진단보다는 발달 평가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자폐 같은 경우에는 일찍 진단을 해서 빨리 개입을 해주고 자폐 애기들한테 맞는 전문적인 치료랑 교육을 해주면 나중에 일상생활을 하는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단이 돼서 우리 애기가 자폐라서 무슨 낙인이 찍혀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애기가 발달상 어느 부분이 늦은지 보는 거고 필요한 도움을 주려고 하는 진단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드린 것처럼 자폐 스펙트럼은 특별한 아이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의 발달 중에 하나가 좀 부족한 거일 뿐이고 그것을 조기에 발견하고 따뜻하게 전문적으로 도와주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모님들이 너무 불안해하시기보다는 내가 우리 아이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아기를 잘 지켜보시는 게 더 중요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부모님들이 저희 진료실에 올 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죄책감이거든요. 내가 뭔가 잘못해서 우리 애기가 자폐에 걸렸나? 임신했을 때 뭐가 잘못됐을까요?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지금까지 자폐의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결국에는 뇌 일정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질환의 하나라고 이해가 되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우리 애기가 자폐라고 해서 죄책감을 가지실 필요가 전혀 없다. 부모님이 잘못해서 이런 질환이 생긴 것들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의심이 된다고 하면 빨리 치료를 해주고 애기한테 적절한 교육을 시켜주면 우리 애기가 충분히 또 발달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길은 누구에게나 어려워요. 저도 되게 어렵거든요. 하지만 함께 알아가면 훨씬 단단해지고 편안해지고 더 행복하게 아기를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아이의 발달과 마음을 이해하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